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종로학원 신촌에 있는 종로학원의 강북종로학원의 이호열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냐고 수고 많았고요.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전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3점짜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재수학원에 있는 특성상 주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재수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는 고3 학생들도 있어서 참고로 해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있는 동안 선생님들이 이제 해설 작업하고 그다음 분석 작업하면서 좀 까다로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또 올해가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어떤 첫 번째 시험이냐면 EBS에서 원문을 사용하지 않고 EBS하고 별로 관여 없이, 물론 이제 간접적인 주제가 연결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큰 의미 없는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지문이지 여기 내용적인 관련성이 있구나 그런 건 느낄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문처럼 익히게 되고 시험을 보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이라서 그 친근함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의외로 평소에 보는 재수생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니까 평소에 보는 시험 성적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느끼기에도 난이도 차이를 크게 어렵다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어떤 학생들은 평소보다 조금 쉬웠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또 느낀 건 뭐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그 영어를 푸는 데 있어서 꽤 감각들이 있구나. 그럼 그 감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영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어에서는 비문학 지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온갖 토픽이나 과목이나 주제가 다 이렇게 총망라돼서 언급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국어의 비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탐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학 관련 과목이라든지 이런 걸 평소에 하는 게 사실은 영어 공부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더라. 이런 감각은 있구나.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학생들의 영어 공부량이 준 건 확실히 사실이거든요. 절대평가 이후에 학습량이 굉장히 줄기도 하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점수 때는 크게 다르지 않고 일부 학생들도 오르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글을 읽어가는 능력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생긴다면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부감만 조금 없앨 수 있으면 조금 더 학생들이 용이하게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시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거기서 조금만 뭐가 좀 더해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어휘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어 시간에 다루는 그 지문이 또는 영어 시험에 다루는 그 지문들이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어디선가는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더 자기가 봤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으려면 어휘를 통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없어야 그런 생각을 쉽게 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영어 공부 시간을 많이 하는 추세는 아니니까 조금 더 자기가 그 영어를 좀 잘 맞고 싶으면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어휘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면 그게 글을 읽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정말 선생님이 영어 과목 담당이니까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영어가 여러분들의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영어 선생님들의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바람이 있다면 어휘 공부를 꾸준히 해나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등급들 또는 점수를 얻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EBS에서 안 나오니까 뭐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겠다. 그런 생각 안 해도 어제 저희 오늘 시험에서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시사하는 게 크게 영어에서 두려워할 건 없구나. EBS에서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꾸준히 단어 공부 열심히 해나가고 뭐 국어라든지 다른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들어있는 시간에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실을 기해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크게 고생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몇 개 풀어보면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 21번이죠. 3점짜리 문제고요. 빈 수신함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도 추세를 봤더니 또 추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영어 시험은 듣기에서 3점짜리가 총 10문제예요. 그래야 100점이 나오거든요. 총 10문제인데 듣기에서 3점짜리가 3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 7문제가 나오는데 빈칸 추론의 3문제,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빈칸 추론의 4문제가 다 3점짜리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시험을 봤더니 3페이지, 즉 21, 2, 3, 4가 있는 거죠. 사실은 3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게 뭐냐면 글의 대입 파악을 묻는 거, 주제라든지 제목이라든지 요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맥락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 맥락도 크게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느냐에 관한 거래. 그러니까 사실은 이 3페이지에서 3점짜리 2개를 집어넣는 거는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해가는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해 주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선생님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 풀어보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 대입 파악하는 거, 주제, 요지, 뭐 제목 문제를 풀 때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문장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주제문이다 생각하는 문장을 이렇게 체크해 나가면서 읽으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는. 글의 논리적인 구조라든지 어디에서 주로 필자들이 강조를 하는구나 또는 어떤 패턴이 강조 패턴이구나 그런 걸 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출 문제를 풀 때도 맨날 순서나 빈칸 뭐 넣기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습관에서 그게 바로 뭐라 그랬냐면 창의적인 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창의적인 일로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응적인 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나중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switch to creative work first. 먼저 창의적인 일로 옮겨가는 거. 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많은 시간을 매일 창의적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이 많은 시간을 제껴내야 돼. 얘를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전화기나 이메일은 꺼놓고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전화기나 이메일 같은 거는 리액티브 워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좌절한 작가였었는데 이런 전환을 한 다음에 생산적인 작가로 됐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 와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반응하길 기다리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었다. 뭐 블로그 써주세요, 기사 써주세요. 이 사람이 작가인가 봐요. 분명히 그렇겠죠.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살면서 이런 연락 없이 지나가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자, 뭐 이런 식의 계속 이 작가한테 뭔가를 하기를 종용하는, 즉 reactive act work, 그러니까 반응적인 수동적인 일을 하기를 바라는 것들이 계속 요구들이 계속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부를, 이런 기대나 그런 압력에 저항을 하려면 의지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모두 또 필요하다 그랬냐면 세상과 약간의 단절이 필요한 거죠. 전화기 꺼두고 이메일 꺼두니까 단 1시간 동안만이라도 불편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응답을 안 하니까 무시한다고 화도 내겠죠. 근데 이게 뭐보단 낫냐면, 이게 몇 사람 메시지 보내고 뭔가 일을 해달라고 요구한 몇 사람들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실망시키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뭐보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 해석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텅 빈 수신함을
위해서 또는 텅 빈 수시남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포기한다. 그럼 텅 빈 수시남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냐? 여러분 이 수시남이 왜 비었겠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수시남이 왜 비었겠어요? 그렇죠. 요 인박스에 수시남에 메일이라든지 음성 메시지라든지 뭐 그런 게 올 때마다 확인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empty 박스가 의미하는 거는. 그런 건 이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순응을 하고 다시 앞 페이지로 가면 어떤 일에 주안점을 맞춘 삶을 의미할 테냐면 리액티브 워크에 치중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 수신함 박스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못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선지를 뭐라고 돼 있냐면 혁신적인 행동 과정을 따르는 거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혁신적인 행동 과정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이메일 박스는 저희 수신함 박스는 그득 차야 돼요. 안 읽은 편지로. 그렇겠죠? 그다음 2번은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시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이메일 보내면 답하고 다른 사람들이 음성 메시지 보내면 전화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전화하면 받고 이런 게 바로 빈 수신함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딴 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용과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2번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 empty box를 텅 빈 수신함 자체를 이거를 예하고 일목상통하는 의미로 봐서 이걸 세상과 차단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미묘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텅 비었다라는 게 확인을 해서 텅 빈 거지 이 세상하고 차단을 해서 텅 빈 건 아니다라는 맥락으로 받아들였어야 돼.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조금 애매했을 수는 있는 거죠. 약간의 여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그런 생각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문제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주제 문제인데요. 주제 문제를 이제 읽어 나가면서 제목 문제, 특히 이제 주제 문제가 그런 패턴을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주제 문제를 풀 때는 특히 이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밑줄을 치는 거죠. 밑줄을 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놀이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몰입 사이를 별로 노력 없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글의 주제일까?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마치 이 두 가지가 놀이하고 이야기에 몰입하는 것이 똑같은 활동인 것처럼 그래서 서사적으로 구조화된 게임에서 역할을 맡는 거 이거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거, 역할을 동일시하는 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 플레이나 업섭션을 잘한다는 소리예요, 두 가지를. 그다음에 it might be thought that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이런 패턴으로 나왔을 때 특히 may나 또는 might 같은 표현을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다 보면 눈치가 생기고 우리가 이제 물리가 트인다 그래. 글의 이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요건 대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 이게 있잖아, 그지? 근데 이 may나 might이라는 표현은 결국 강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뭘 암시하는 경우가 많냐면 이 내용이 통념적인 내용, 통념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흔히 우리 사람들이 갖는 생각. 그럼 이 통념이라는 건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주제가. 그럼 통념을 보면 우리가 갖는 통념 어렸을 땐 이렇게 놀이하고 그래 뭐 이야기에 몰입 그리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아이들이 하는데 그럼 통념은 뭐냐? 이 아이들이 이게 이제 사춘기로 이렇게 자라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놀이는 포기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만큼 얘하고 왔다 갔다 하질 못한다라는 게 통념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뭐라 그랬냐면 may나 might은 뒤집히기 쉬운 말이다 그랬잖아요. 이 통념이라는 거는 밟고 가야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념을 바로 여기서 뒤집고 있잖아요.
그럼 통념이 빈다. 그럼 이건 주제문에 가깝다고 봐야죠. This is not so.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럼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놀이하고 이야기에 몰입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자라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글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선지로 가보면 선지가 이제 뭐가 있냐면 어떤 말이 있냐면 continued engagement 계속된 참여 in altered forms 변형된 형태로 이게 이제 또 단어는 좀 알아야죠. changed 변형된 형태로 어디에 플레이에 언제 어린 시절 지나서도 그러니까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놀이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 거기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가지고 한번 보면 자 이게 그렇지 않다.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ive up childhood 플레이를 포기하는 거 아니다. 포기하는 거 아니니까 플레이 계속 한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대신에 basis and interests of this activity 이 활동의 토대나 관심사가 바뀌고 발전해 가는데 어디로? playing and watching sports. 스포츠를 하거나 보는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 어린 시절의 플레이가 뭘로 바뀌어? 야구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사회인 야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동호인 야구 있고요. 그다음 watching sports 그러니까 잠실에 야구장 야구 보러 가는 거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디로 바뀌냐면 to the fiction of plays 연극이나 소설이나 영화의 허구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마치 그 어린 시절의 놀이가 이제 극장을 간다거나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소설을 읽는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 가고 요즘은 또 특히 어디로 가냐면 비디오 게임을 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허구 속에서 one can enter possible 가능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we can experience emotion insert 감정을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일관되지 않다거나 태행적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치하게 여전히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면 형이상학적인 변형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자신의. 근데 새로운 방식으로. 옛날에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막 그런 놀이를 하다가 이제 그게 나이 들어서는 하기가 좀 불편해지니까 어디로? 온라인 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여전히 그거는 우리한테 감동적이고 중요해요. 그래서 답은 어른이 돼서도 어린 시절의 놀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 한다라는 게 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빈칸에서 3점짜리로 책정됐던 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 여러분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빈칸도 결국은 주제문과 많은 관련이 있다. 거의 대부분 빈칸은 주제문 쪽에서 주제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빈칸은 주제 찾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영어에서 글은 두 갈식 구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많은 책들에서 첫 부분을 잘 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단락의 첫 부분을 읽어라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자연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문화적인 진술이었다. 이건 뭐냐면 자연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 문화적이라는 거는 인간의 해석이라는 게 인간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다. 자연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거든요. 그럼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꼭 잡고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 다음 보면 여러분들 선생님도 이런 맥락이 깊지 않기 때문에 크게 깊이 있게 이해는 못해요. 그 여러분은 뭐 더더군다나 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요 생각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이 밑에서 뭔 소리야 잘 모를수록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얘가 나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유럽 사람들한테는 큰 통찰력이 아닐 수도 있대요. 왜 그러냐면 유럽의 랜드스케이프 여기 자연이겠죠. 유럽의 자연이라는 건 대단히 많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미 유럽에서는 이 자연 속에 cultural statement, culture, 즉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한 소리를 그래, 뭐 이렇게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신세계에선 적어도 유럽 사람들 신세계 이거는 뭘 염두에 두고 한 거냐면 우리 뭐 신대륙 발견해가지고 아메리카 발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는 것 같고요. 그 구분이 훨씬 더 선명했다. 이건 뭐 그 구분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유럽에서는 자연하고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거, 즉 인간적인 거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고 뒤섞여 있었는데 이 신대륙에 왔더니 여기 밑에 나오는데 인간의 영향받지 않은 자연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구분이나 선명이 대조가 굉장히 선명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펀드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건 이런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여기도 해석본을 선생님도 보기 전에는 이 펀드가 보통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 be fond of 이래서 이걸 like처럼 받아들이거든요. 무엇을 좋아하다. 그래서 좋아하는 호감 있는 뭐 생각. 그래서 이게 호감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호감이라고 하니까 잘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이게 엉뚱한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맥락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사전을 찾아봤더니 진짜 엉뚱한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공부할 때 단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겠구나. 아는 단어도 또 뭐 사전을 찾는다든지 뭐 여러분 네이버 저거 뭐 휴대폰으로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습관을 들이면 음으로 양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primeval nature, 이게 원시 자연이라는 게 원시 자연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cultural statements가 별로 없는 자연. 그 여기도 나왔잖아요.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s,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간섭에 의해서 별로 통제되지 않은 자연.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어떤 표현을 찾냐면 이 윌더니스가 바로 이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예? 황무지, 야생에 대한 찬탄 속에서 이런 발견을 찾아낸다는 이 엉뚱한 생각이. 그러니까 근데 이 왜 엉뚱한 생각이라고 했냐면 사실은 얘조차도 여러분 이 cultural statements나 아니면 human association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한 게 엉뚱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적인 관련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여러분들 문맥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게 네이처야, 네이처. 자연이 분명히 자연 자체의 논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의미에선 이 자연 자체의 논리가 여기서 또 자연이라고 봤죠. 자연이 뭘로 보여줄 수 있냐면 이 생태적인 관련을 보니까 그 나름의 논리가 있어. 그러니까 자연이 얘도 뭘 갖고 있구나. 자기 규제 동력을 갖고 있구나. 다이내믹을 갖고 있구나. 꼭 이 자기 규제 동력이 꼭 안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구나. 뭐하고는 상관없이. independent of는 뭐뭐와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human intervention, 이게 cultural statements 뭐 이런 거에 해당된 거예요. 인간의 개입.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ecological interaction 하는 거는 이 생태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맥락에서 뭐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생태적인 상호작용은 이건 뭘 염두에 둔 거냐면 여러분 자연하고 그 다음에 인간하고 같이 뭘 하는 거? 상호작용을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잘 안 닿는다 하더라도 이 뒤에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사자가 먹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연도 그 자체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질서하고 논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규제를 할 수 있냐면 사자가 어디서 먹는지. 가령 보호구역을 설정한다든지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사는 데를 국립공원으로 정해가지고 인간을 못 살게 한다든지
그다음 다른 데는 도시를 지으면 사자는 거기서는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다시 또 맨 처음으로 가보면 우리가 아까 밑줄 쳐놨었던 자연의 개념이라는 거는 문화적인 진술이다. 즉 문화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주제를 반복한 것뿐이거든요. 물론 말은 바꿨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뒤에서만 헤매지 않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얘를 다시 한번 천천히 봤으면, 천천히 보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답을 이걸로 하지 않았을까. 점점 더 인간에 의해서 설정된다, 즉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통제가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빈칸 문제를 풀 때 항상 뭘 염두에 두고 푸는 습관을 들이냐, 주제를 한번 계속 생각하면서 풀라는 얘기죠. 주제를. 그다음에 주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많은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게 앞부분을 유념해서 읽고 가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봤더니 이제 전문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전문가가 조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항상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뭔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럽의 로빈스, 이게 울세라고 이제 주석이 나오죠. 울세의 반응을 조사를 했어요.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이웃한 새들의 노래, 그 다음에 낯선 새들의 노래겠죠. 그죠? 근데 얘가 이 노래 목록이, 이 유럽 울세 목록이 이 반응이 이제 노래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 노래 목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이웃한 새나 낯선 새가 나타나면 반응이 뭘로? 울세가 어떻게 우는지, 뭐 노래한다, 운다, 하여튼 그런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뭐 노래 목록이 다양하다는 거는 울거나 짖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 울세예요. 얘네들이 이 이웃의 노래하고 낯선 애의 노래하고를 구별을 할 줄 알더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요거 우리 저 발견한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볼까요? 일단 얘네들이 여기가 이제 울세가 사는 데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웃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낯선이의 땅이라고 한번, 낯선이의 영역이라고 해볼까요? 뭐 이렇게 있다면 얘의 울음소리나 얘의 울음소리를 구별할 줄 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낯선 새의 녹음을 들었을 때, 낯선 새야, 스트레인저야. 그러니까 얘는 더 빨리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개 노래를 그 낯선 새의 그 녹음에다가 덮어버리는 거야. 오버랩을 시키는 거야. 오버랩을 시키는 거야. 근데 더 많이, 얘 이웃이 노래했을 때보다 얘 할 때 노래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얘가 짖으면 또 같이 짖는다는 소리거든. 짖는다라는 좀 그런 같이 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사실 여러분 보면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얘 할 때보다 더 빨리 짖고 더 많이 짖고, 그 다음에 얘가 짖을 때 같이 울음소리를, 짖는 소리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분명히 긴장이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것처럼 이 오버래핑이 뭐 하는 거냐면, 이게 공격적인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공격적인 반응. 하지만 우리 이제 글 읽어가다 이런 거 나오면 조금 더 유념해서 보잖아요. 이러한 차이가, 반응에서의 차이가, 이웃하고 낯선 새하고 차이가 언제만 일어났냐면 이 이웃의 노래가 연주가 되는데, 이 스피커에 의해서. 근데 이 스피커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 있을 때 보세요. 여기 있을 때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이웃의 노래가 다른 경계, 근데 이 경계는 이 동물의 경계, 얘가 여기가 바로 the territory of test subject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울 때는 이건 마치 뭘로 취급이 되냐면, 이웃의 노래가 아니라 여기서 울리면 이웃의 노래가 돼.
근데 여기서 울면은 뭐가 되냐면 이건 낯선 이의 노래가 돼. 낯선 이의 노래가. 그럼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우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봤더니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냐 아니면 여기서냐, 여기서냐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가까이서 울어야 그걸 이웃의 노래라고 인식을 하고 먼 데서 울면 그게 똑같은 소리라 하더라도 이웃으로 인식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맥락으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이 로빈이라는 아이가 이 퍼밀리어송이 바로 이웃의 노래잖아요. 이 테이프 레코드에서 들려줬던 그거를 뭐하고 연관을 짓냐면 가깝냐 뭐냐 하는 거하고 연관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로컬러티라는 말을 써가지고 또 여러분 역시 여기서 또 뭐가 느껴지냐면 우리가 맨날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장소하고 노래 이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답률이 훨씬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로컬러티라고 써버리니까 이것도 잘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드냐면 역시 단어 공부는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모르는 단어는 계속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저기 뭐 EBS 교재라든지 있으면 뜻이 여러 개 있으면 그거를 하나만 보고 딱 거기에 딱 적용되는 뜻만 하나만 보고 그냥 됐어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또 뭐가 있나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알았죠? 자, 다음 질문으로. 자, 요거는 여러분 봤더니 정답률이 꽤 높더라고요. 어떤 회사가 있죠. 뭐 할지 말지를 결정하냐면 이게 조선 배 만드는데 투자를 할지 말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충분히 대규모로 큰 규모로 생산을 할 수 있으면 이 회사, 이 어펌 알아요. 그 투자가 돈이 되겠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조선 업계를 들어갈지 말지 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 회사 입장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바로 어디 있냐면 C에 있죠. C에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왜 하지만이 나왔냐면 이 하지만은 왜 이 투자가 돈이 된다는 거 이건 긍정적인 내용이잖아요. 돈이 된다는 걸 알지만 한 가지 투입량은 뭐냐면 중요한 투입 요소는 돈이 되려면 배를 만드는 데 써야 되는 이 강철이 저렴하게 된단 말이야. 저렴해야 돼. 그 다음에 이 강철이 must be produced nearby, 근처에서 생산돼야 돼. 강철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여러분. 이게 먼 거리에서 생산이 되면 운송비도 엄청 많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 그래서 이 low cost steel이 확보돼야 되는데 근처에 있어야 되고 그 회사가 바로 아까 A에 나왔던 주어진 문장에 나왔던 이 affirm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회사의 결정이야. 이 결정 boil down to는 뭐뭐로 귀결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 다음으로 귀결이 되는데 강철 회사가 근처에 close by, nearby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처에 강철 회사가 있어? 그럼 조선에 투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선업에 진출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회사 입장이죠. 그 다음에 now consider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 in the region. 그 지역에서 이제 잠재적인 철강 투자를 하고자 하는 생각하는 걸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철강 투자자 쪽으로 갔어요. 시선이 그쪽으로 갔죠. 봤더니 여기 이제 비루 가잖아요. 이게 내용 이제 보면서 얘기해 줄게요. 이 대절을 한번 가정해 보면 이 조선소가 유일한 잠재적인 소비자다. 철강에. 그러면 스틸 프로듀서 철강 생산자가 생각하기를 그럼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조선소가 있으니까. 이 자기네 철강을 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즉 조선소가 근처에 없으면 not 하는 건 돈을 벌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이 not이 의미하는 거는 will not make money. 자, now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가능한 결과가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그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다중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자, 우리 다중균형 뭐 그런 걸까지 깊이 있게 갈 필요는 없고.
그럼 두 가지 이게 힌트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good outcome 이렇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bad outcome에서 이 두 가지 가능한 결과의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선생님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two possible outcomes가 이렇게 a good outcome, a bad outcome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건 CBA 이렇게 돼. 사실은 얘가 이제 3점짜리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는 선생님이 하진 않지만 36번을 많이 틀렸더라고요. 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그죠? 답이 A, C, B에서 1번이니까 1번이라고 생각해 놓고도 자기를 의심하죠. 설마. 근데 사실 잘 내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자기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 관행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근데 참 어려운 일이죠.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9번 넣기 문제였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 때는 넣기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문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단서를 꺼내라 그랬어요. 많은 단서를 꺼내라. 그래서 주어진 문장 보니까 여기 this가 있단 말이죠. 이게 특히 그렇다. 특히 사실인데 since는 여기서 이유죠. 잠의 한 가지 측면이 decreased 감소된 반응성이라서 뭐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이라서 특히 그렇다. 그럼 여러분 이 환경에 대한 감소된 반응성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 환경의 변화에 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동물이나 그런 입장에 있어서 잠을 자는 동물이나 인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이 안 좋은 거라는 거 요거 참 미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미묘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만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문장에 있는 this, 이 this가 뭘까? 요거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this라는 게 주어진 문장 말고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 this potential price라는 말에 또 this가 있는 거야. 응? 잠이 보편적이라면 심지어 언제도 이 잠재적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데도 잠이 보편적이라면 그럼 얘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는 얘는 그럼 잠이라는 아이는 그냥 깨어있는 상태로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잠을 자야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this potential price가 뭘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5번, 답이 5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잖아요. 5번이 아니다. 그럼 이 4번 다음에 있는 문장에 이 잠재적인 대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찾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주어진 문장에 있는 this만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5번 다음에 있던 이 this potential price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 4번을 주목했겠죠. 근데 다른 한편 명백한 보편성, 잠의 명백한 보편성은 보편적이라는 여기 나오죠. 그럼 여기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the observation, 관찰인데 무슨 관찰이냐면 포유류들, cetaceans라는 건 이건 이제 고래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래와 같은 포유류들이 그런 대단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더라. 왜? 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뇌 한 부분에서 이제 수면 상태를 해야 된다. 이게 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건 뭘 암시하냐? 잠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뭔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구나. 중요한 서비스를 그 유기체에게, 그 동물에게 제공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뭔 얘기 나왔냐면 이 4번 다음의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잠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봐야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 잠재적인 대가냐? 그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문장에서 보면 뭐가 나왔냐면 이게 특히 그렇다. 왜냐하면 잠의 한 가지 측면이 감소된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라 그랬지? 이건 좋은 거라 그래서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안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다가 여러분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런데 잔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는 이유는 뭐냐?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 this potential price를 여러분들이 decreased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까다롭긴 했는데 근데 학생들이 이거는 오히려 잘 풀었더라고요. 잘 풀었어. 선생님이 그 가채점한 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잠재적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더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 깊이 있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날개를 달고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단어 공부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어차피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훈을 갖고 6월 모의고사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9월 수능에서는 또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보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해나가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